변화무쌍한 미국 선거 얘기 흥미롭게 들려주실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대표님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판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지금 당장 투표하면 일단 트럼프의 승리라는 분위기라면서요? 그렇죠. 누가 이길 건가 어렵지 않아요. 미국 선거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지 6개 내지 7개 주에서 그냥 결판이 나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열심히 잘한다 그래서 뉴욕에서 이길 리 만무고, 바이든이 아무리 돈을 많이 텍사스에 가 있어 쓴다 그래도 그 큰 텍사스를 이길 가능성은 없죠. 한 6개 내지 7개 주 경합주에서의 지지율이 그냥 결정을 낸다. 그런데 만일에 이번 주에 선거를 한다고 하면은 4년 전에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겼던 아주 근소한 격차만큼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지지율에서는 나오죠. 지금 판세는 좀 그런데 본격적인 프라이머리가 시작될 때의 판세보다는 바이든이 많이 약진한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캠프 안에서는 생각만큼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당황하고 있고, 단지 그 바이든 캠프에서는 지금서부터 갖고 있는 그 리스크가 우리보다는 트럼프가 훨씬 크다. 아주 임팩트가 크게 지지율의 변화를 줄 거다라는 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양당의 캠페인 캠프 분위기는 되게 그렇다. 지금 바이든 캠프에서는 가장 걱정하는 게 어떤 겁니까? 전쟁 중이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별로 영향을 안 줍니다. 외교 안보는. 그러니까 지구촌에 별 분쟁이나 전쟁이 없을 때는 가장 큰 이슈가 미국 국내 경제 문제죠. 소비자들이, 유권자들이 아주 살만하다, 아니면 살아가는데 별 일자리도 괜찮고 수입이 괜찮다, 그러고 이러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뻑뻑하면은 현직한테 화가 나죠. 저도 여기 벌써 35년 유권자로 있으니까. 그런데 만일에 미국의 국내 문제에도 영향을 줄 만한 전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큰 변수로 오는 거죠, 현직한테는. 그런데 아시겠지만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1년 반 이상을 쭉 끌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난해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생겨났던 이 중동의 분쟁. 중동하면 미국은 그냥 완전히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시 시작이 돼가지고 확전이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확전되지 않게끔 어떻게 해서든지 바이든 캠프에서는 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이 현직인 바이든한테는 가장 큰 변수죠. 미국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건국된 다음서부터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후원을 해왔었어요. 그것이 미국 내에 있는 유태계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이거는 여태까지 초당적이었었습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런데 네타냐후라는 이스라엘의 수상이 한 20년 이상 혼자서 독재를 하다 보니까 네타냐후는 되게 정파적이잖아요. 이데올로기라고, 극우파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극우 입장을 갖는 유태인들하고만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미국 내에 유태 커뮤니티가 분열이 된 겁니다. 어떻게 분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그리고서 좀 지식이 있는 유태인 그룹들은 더 이상 이러면은 안 된다.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의 권력에 집중해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안정된 중동이 이렇게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냐. 이게 결코 이스라엘에 도움이 안 된다, 전 세계. 이러면서 젊은 세대들, 진보적인 유태 커뮤니티들은 여기에 엥하고서 반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바이든은 미국에서 유태인들의 힘을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오랫동안 한 사람 중에 1등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미국 내 유태인들의 기존 세대들의 영향력을 꽉 받고 있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한인 커뮤니티도 그런 조짐이 있잖아요. 한국의 권력이 어떤 권력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 시민 한인들 의견이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소수계인데 결집이 어려운 거죠. 유태계도 지금 결집이 안 되고 양파로 나눠져 가지고 민주당 공화당으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유태인들 중에 지식인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진보적인 주이시 커뮤니티하고 기존의 세력들하고 나눠져 있죠. 지금 바이든한테는 중동 전쟁, 이 하마스 간에 생긴 이 분쟁을 어떻게 진정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미 국내 정치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바이든한테는 가장 큰 변수고,
예를 들어서 지난 슈퍼 화요일 이후에 치러진 미시간 프라이머리 때에는 대개 이번 선거가 선거 기간이 길어요. 일찌감치 양당의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현직이니까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데, 바이든의 중동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진보 세력들이 프라이머리 하는 주마다 가가지고 바이든한테 동의하지 않는 표들을 모아가지고서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중동 정책에 올바로 하지 않으면 이번에 바이든한테 표 안 찍겠다. 이게 경합주에서 응집이 되고 결집이 됩니다. 이게 미시간에서 확 나타났어요. 4년 전에 미시간에서는 바이든은 한 10,000표 조금 넘게 이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든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너 안 찍을 거야 하는 게 미시간에서만 10만 표 이상을 만들어냈잖아요. 언커미티드에다 이스라엘 지원하는 이슈만 갖고 바이든한테 그런 도전을 한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도 생명이다. 4년 전에는 흑인도 생명이다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나왔잖아요. 이게 뭐나 하면은 다양성이고 공정하고 형평하고 함께 살고 공존하겠다라는 운동입니다. 혼자만 한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하고서 같이 살 수 있는 국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의견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진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는 표는 견인력이 셉니다. 다수는 아니지만은 아주 결집력이 세고 확충을 시키죠. 이 표가 바이든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올해 2월 달 들어오면서 미국 선거판에서 가장 민주당 쪽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한 얘기가 20년 선거 때 바이든을 지지했던 영 제너레이션, 그리고서 그 경제적으로는 진보적인 입장을 갖는 표들이 소나기에 있는 모래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게 막 뉴스에 나오기 시작한 게 이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게 작년도 10월 달에 시작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분쟁에서 생겨난 거죠. 이 표를 잡지 못하면은 경합주에서 바이든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팔레스타인을 약간 손들어주는 그런 액션을 취하면 기존 유태인 표가 다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기존 유태인들은 사실 소수 중에 소수예요. 별표가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선거의 판세를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힘에는 다른 에트닉의 표, 그리고 선거판에 들어가 있는 정치 자금, 그리고서 각 기업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이런 그 유태인들 기존 세력이 갖고 있는 게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쉽게 정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상원에서 통과되면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 법안 통과되는 것도 선거판에서는 그런 흐름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겉으로 나오면 찰스 슈마나 바이든은 네타냐후는 안 된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자 지구에 가가지고서 두 개의 나라 그리고 휴전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투표해가지고 법안 만드는 건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양날의 칼이고서 선거판에 바이든은 움직일 수 없는 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6개월 남았잖아요. 선거 때까지 계속해서 바이든 쪽에는 이 이슈가 가장 큰 변수고, 이거를 저는 공화당도 알고 네타냐후도 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울고 먹을 거라고 봅니다. 바이든한테는 이 이스라엘 분쟁이 이스라엘이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보세요. 이게 하마스 있죠, 헤즈볼라 있죠, 그다음 이란 혁명 수비대인가, 이것도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아니고 테러 단체로 지목된 거는 이 판에 네타냐후는 작사를 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계속 가자지구 어디 가서 이 공격하고,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것도 이란 혁명 수비대의 지도부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에 보복 공격을 하고, 이거를 계속 저는 네타냐후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미국 정부로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아주 그 지뢰가 된다고 보는 거죠. 최근에 컬럼비아대, 예일대 여기서도 반유대 시위가 너무 확산돼가지고 막 경찰도 동원돼가지고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예전에 하버드대에서 세게 나와가지고 좀 진압이 되는 듯 하다가 총장도 물러나고
또 2차로 이렇게 좀 대학교에서 좀 시위가 거세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의 중요한 변수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반유대 시위 안 된다. 그리고 너무 격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차별이니까. 그리고 반 팔레스타인도 뭐 하면 안 된다. 약간 좀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선거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범유태인 커뮤니티, 아메리칸 주이시들을 대변하는 큰 목소리는 지금 각 젊은 사람들의 시위가 아이비리그 대학만이 아니에요. 다 지금 작고 큰 시위들이 다 입구 불씨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4년 전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작될 때요. 이게 처음에 촉발된 거는 공권력이 흑인 사건에서 흑인 한 사람 때문에 생겼지만 이게 전국을 뒤엎었던 거는 그 안에 흑인 생명이라는 핵심에 붙은 게 빈곤의 문제가 있고 보건의 문제가 있고 이게 마이너리티 차별 문제가 있고 이게 다 한 가지 붙으니까 이게 전국적인 시위로 붙은 거거든요. 지금도 이게 팔레스타인 입장도 대변하고 좀 동정적인 입장 갖고 시작됐는데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요즘에 오피니언 내는 거는 처음에 이런 시위가 나올 때에 대응을 너무 경솔하게 한 거니 쉽게 엔티세미티즘이라고 결정을 지고서 의회는 뭡니까? 유태 커뮤니티는 의회를 꽉 장악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각 시위가 큰 대학 순서대로 총장들을 데려다가 히어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총장은 사표까지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학내에서는 시위들은 이게 인종적으로 반유태 세미티즘에 관한 공격이 아니고 이거는 글로벌 이슈라 이거예요. 공존해야 된다, 평화다, 분쟁을 막아야 된다. 이거는 수만 명의 가자 지구에 이게 죽어가는데 이걸 멈추라는 얘기를 왜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그 차이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이걸 정리하기가 어렵죠. 이게 미국 내의 진보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치권이 담아내느냐에 따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대변을 못하고 있는 징후라고 봅니다. 바이든 캠페인 캠프 안에도 캠페인 캠프도 이제 중, 남부, 북부, 그다음에 서부, 동부를 나눠서 이제 케어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되게 격하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캠페인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거는 인종 이슈가 아니고 엔티세미티즘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한가하고서 이 유태인, 기존의 유태인 커뮤니티가 장악하고 있는 쪽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 시를 여기서부터 막지 않으면 이게 확산이 된다. 위험한 얘기지만은 중세시대 때서부터 근현대사에 엔티세미티즘이 크게 일어나가지고서 인류적인 재앙이 왔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데랑 틀리지 않다. 그런 칼럼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이슈를 정치 지도자들이 잘 담아내지 않으면은 며칠 전에 이 지역의 연방 하원 의원이 좌샤 가타이머 아주 티피컬한 그 유태인 가운데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학내에서 이런 시위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갖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유태인 커커스 같은 데 있는 의원들 데리고 학교 방문을 하다가 이 방문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월남전 반전 운동하던 캠퍼스 내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비아나 NYU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아이디 없으면 학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캠페인도 앞을 보고 해야 된다. 바이든 캠페인은 오바마 때 캠페인보다는 좀 보수적입니다. 오바마 때 캠페인했던 데이비드 엑셀러드 같은 사람은 지금 저 네타냐후가 이거 원인 제공했다. 이걸 되게 씩씩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휴전하라는 얘기를 왜 씩씩하게 못하느냐. 앞을 봐야지. 그래서 글로벌 이슈로 가야 된다. MZ세대가 20대가 아니에요. 40대입니다 이미. 미국의 동력입니다. 맞죠? 이 사람들의 의견이 주류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반대로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는 뭐가 제일 급한 불인가요? 재판이죠. 이제 기소돼가지고 재판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형사 그 기소된 것 중에 가장 그래도 표심에 임팩트를 덜 줄 만한 게 처음 시작된 게 처음 대통령 2016년에 대통령 나왔을 때에 그 옐로우 페이퍼 그 인컬러 그 거기에 타블로이드판에 나왔던 거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배심원들한테 경합주의
트럼프 지지층들을 설문조사를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슬아슬하게 이겨야만 되는데 트럼프가 그런 데서도 지지층 안에서도 이번에는 만일에 재판의 결론 중에서 한 가지라도 유죄 판결이 나면은 나는 트럼프 찍지 않겠다라는 표심이 결집이 됐어요. 모아졌어요, 집단으로. 트럼프가 이거를 득표하지 못하면 경합주에서 져요. 7주에서 다 집니다. 조지아도 그래요. 경합되는 펜실베니아나 미시간이나 위스콘신에서도 그런 게 다 나오고 그러니까 애리조나에도 그렇고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캠페인 하는 데의 변수는 리스키하다. 트럼프가. 트럼프가 더 리스크. 더 리스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4년 전을 가지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8년 전을 비교해야 됩니다. 요번 선거에 달라진 거는 팬데믹의 선거냐 정상적인 상황의 선거랍니다. 이게 사실 투표율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는데 4년 전에는 사람이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우편으로 투표를 했죠. 이번에는 각 주마다 다르지만은 3분의 2 이상의 주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안 합니다. 트럼프는 이 애리조나하고서 위스콘신에서는 뭘 하고 있나 하면은 지금서부터 한 3개월 동안은 자기 지지층 안에서 발런티어를 모집해라. 500명을 모아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거할 때에 선거 감시단으로 다 가야 된다 이거야. 공정하게 선거를 하면 내가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게 4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가 이겼어요. 0.7%로 이긴 거야, 노스캐롤라이나를. 왜 이겼나 하면은 노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위원장이 발런티어를 200명을 모집해가지고 주요한 카운티에다가 선거 감시위원들을 다 파견을 했어. 이겼어. 그러니까 조지아도 검사하라고 공권력으로 내리 눌러가지고 조지아랑 해가지고 요번에 형사 기소된 게 조지아에서 공권력 남용으로 다 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캠프 안에서는 4년 전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건 뭐냐 하면 미국 선거 시스템이 관리가 허술해가지고 투표율이 높으면은 나도 투표한다 이거죠. 경합주에서 3개 주는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는 다른 거 할 것 없이 자원봉사자들만 해가지고 선거 감시단으로 파견해라. 노스캐롤라이나에 4년 전에 그거 했던 사람이 트럼프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요번에 RNC의 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공동의장이잖아. 한 사람은 돈을 리걸피에 쓰려고서 자기 며느리를 갖다가 RNC 의장이 되고 코체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로로다가 RNC 의장이 된 거야.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의장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는 이제 경합주 내에서의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인데 지금서부터 경합주 7개 주에는요 선거 경기를 맛본다는 얘기가 나와요.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돈은 다 거기서 씁니다. 경합주 본선거를 위해서. 트럼프가 됐을 때, 만약에 지금 선거하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가 됐을 때 미국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감히 얘기할 때 트럼프가 내가 왜 2017년 1월서부터 4년 동안 실패를 했냐.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래서 2021년서부터 워싱턴에서 만든 게 15,000명을 하루 동안 이걸 갈아치우겠다 그런 게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마지막에 트럼프 브레인 역할을 했던 극우파의 브레인들은 워싱턴에서 극우 띵커들을 만들었어요. 공화당으로 임명할 사람들을.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걸 다 갈아치운다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그래도 리즈너블한 정책들이 있어요. 니키 헤일리 주목해 보세요. 니키 헤일리 때문에 트럼프가 거의 50% 선거 동력은 다운됐어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이슈가 기업들한테는 맞지가 않아요. 중국을 압박해가지고서 관세를 높이고 이게 역관세하면은 기업들은 이게 어렵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트럼프한테 돈을 주던 기업들이 한 3등도 못 되고 4등, 5등 하던 니키 헤일리를 데려다가 니키 헤일리는 돈도 프라이머리를 못 하는데 아이오와에서부터 니키 헤일리 캠페인을 슈퍼팩에 와서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가니까 트럼프는 이게 발톱의 가시예요. 왜냐하면 빨리 단독 후보가 돼가지고 돈을 안 쓰고 공화당을 추스려야 되는데 니키 헤일리가 있으니까 뉴햄프셔 가고 사우스캐롤라이나 가고 이게 슈퍼투스데이까지 갔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슈퍼투스데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캠프하고서 공화당 돈들하고서 합의를 본
그 내용들이 지금 살살 나와요. 그거를 보면은 8년 전 트럼프보다 훨씬 괜찮다. 경제 정책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민 정책도 대량 추방, 그거를 그냥 우악스럽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디테일이 나오고, 그다음에 관세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독하게 그냥 고립주의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 이런 게 이중적으로 아주 달래가지고 기업들이, 공화당 돈들이 트럼프한테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트럼프는 그 돈에서 또 기업인들 중에서 자기 가까운 사람들은 따로 엮어가지고 재판 비용은 니네가 대라. 그 재판 비용에 그 동의한 게 그 멀서 인더스트리얼하고서 그다음에 엘리엇, 폴싱어 그 그룹에서는 그럼 트럼프를 살려낼 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 합의를 보고 가고, 요게 지금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되면은, 트럼프가 2016년에 이기고 2017년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미국을 그냥 임팩트 있게 꽉 친 게 감세 아니었습니다. 감세와 일자리 창출하는 그 법안을 만들었는 데서 한 35% 정도 되던 코퍼레이션 텍스를 갖다가 22%로 15%로 낮춘 거야. 13%인가 낮춰버려가지고 그냥 경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 때는 뭐 재정 얘기하지만 미국의 재정이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텍스 컷 한 거 하고서 이것 때문에 고소득자들 텍스도 낮춰지고, 트럼프가 오면은 그 수준보다는 훨씬 리즈너블하게 기업 중심으로다가 세제를 한다라는 게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의 그 만일에 트럼프 2기가 되면은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되니까 나온다. 그러니까 미국 국내 이슈로다가는요, 사실은 국내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에 가장 초점이 돼요. 트럼프 첫 4년에 비해서는 트럼프가 재집권 하더라도 경제는 훨씬 안정되지 않을까. 그리고서 인플레이션, 트럼프 들어오는데 한국 쪽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중에서 클린 에너지는 폐지시킬 게 뻔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환경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에 석유내는 거 지금 다 뽑아내야 돼. 그래가지고 생산, 공급망을 우리 스스로 하는데 이 그 생산 단가를 낮추려면은 이 연료가를 낮춰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물가를 낮출 수 있고서 이게 제일 크게 달라질 겁니다. 그건 공공연하게 되게 씩씩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큰 축으로 볼 때는 이 청정 에너지, 클린 에너지 이 정책은 완전히 바이든 때 하고서 바뀌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제일 돈 많이 드는 게 클린 에너지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죠. 거기에 전기차 에너지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폐지시킨다라는 거를 가지고 미국의 유가 생산을 더 촉진시켜 가지고서 그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낮추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않냐.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바이든 정부보다 트럼프한테 더 많이 하는 게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소수계들이 갖고 있는 인종주의는 더 격해질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의 변하지 않는 고정 지지층들은 두 가지가 결집된 건 움직이지 않아요. 러스트 벨트하고 바이블 벨트가. 바이블 벨트는 인종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크리스찬이티입니다. 예, 여기가. 그다음에 러스트 벨트는 다 알고 있듯이 펜실베니아니, 인디애나니, 미시간이니 이쪽이잖아, 일리노이. 그러니까 이쪽에 아주 전투적인 러스트벨트의 중하층 백인 노동자들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가치를 금여우기야 여기는 아주 우파 기독교인들하고 뭉쳐진 이 결집층들은 늦을지도 않는 반면에 줄지도 않고, 이거 전투적이고, 요게 트럼프 캠프에서 제일 믿을 만한 표죠. 그래서 이거를 볼 때에는 인종 문제나 이민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바이든은 다니면서 뭐만 얘기 안 하면은 낙태 문제만 얘기해요. 이거는 민주당한테는 대박이 나는 이슈죠. 여성표들이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프라이어리티를 갖고 있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트럼프 쪽에서는 이민 문제입니다. 핵심은 난민이죠. 이거는 대도시에도 경악스럽게 반대를 해, 유권자들은. 멕시코가 길을 터져가지고서 중남미로부터 하염없이 들어오는 난민이 너무 이제는 케어하기가 너무 어렵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슈에 부딪히는데, 미국에서 사는 우리 같은 소수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인종 문제잖아요. 이민 문제, 이 대량 추방,
추방이라는 게 나오면 군사 작전을 통해 가지고 다 추방시키겠다라는 거를 진짜 할 기세가 있어요. 프로젝트 2025에 대하면은 제일 이슈 먼저가 이민 정리입니다. 예. 이민 정리가 들어온 불법 체류자들을 안정되게 케어한다는 게 아니라 다 추방한다는 거. 그래서 미국의 국방비는 여기에 쓰는 거다. 그래 군사 작전으로 다 대량 추방을 할 거다. 거기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한국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두 가지죠. 국내의 그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소비자들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 쪽에 더 기대하는 게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다음에 이 마이너리티들 우리 같은 활동가들이 생각할 때는 이 아주 인종 문제가 2017년 6월 달에 버지니아 살로치빌에서 발생됐던 인종 폭동을 연상케 하는 거죠. 그게 트럼프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두 양면 같습니다. 바이든은 재집권을 하면 정책이 좀 달라질 그런 여지는 없나요? 바이든이 코퍼레이트 텍스나 증세를 해서 서민들의 복지를 하는 이런 전통적인 진보적인 정책을 해온 건 맞아요. 그래 오자마자 뉴딜 정책이니 해가지고서 어렵지만 그래도 성과를 내 가지고 이렇게 돼 나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했다느니 이제 하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달라지는 거는요. 바이든 집권한 4년 동안은 팬데믹 관리하는 게 저는 3분의 2였다고 봅니다. 뉴딜도 그렇게 해서 나왔고 교육이나 복지나 의료 같은 게 나오는 것도 이 팬데믹 때 서민들이 더 많이 죽고 더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를 복구하느라고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서플라이 체인은 뭐 초당적이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 대신에 바이든이 주식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업 부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 쪽을 양성화시킨 측면이 있다라는 그 비판을 많이 받아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부양을 해가지고 부자들 입장에서 이 금리 같은 걸 가지고서 해오지 않았냐라는 그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바이든이 들어오면은 바이든이 재집권해가지고 경제 문제라는 거는 그냥 바이든도 관세에 대해서 이제 뭐 트럼프 못지않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아요? 관세를 높여서 서플라이 체인, 그거 뭐 중국의 물자를 공급망을 확보하느라고 그거를 올린다 그러는데 그렇게 나오면은 바이든이 지금 나오는 이슈 중에서는 그럼 물가를 어떻게 잡을 건가라는 대안은 없는 거. 기대하는 건 이제 금리인데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경제가 수치로다가 너무 좋은 거야. 실업률은 진짜 실업률로 해서 없는 거야.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잡을 방법이 설득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근데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는 제일 내놓는 게 이 화석연료나 미국 내 유가나 이제 환경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생산을 촉진시켜가지고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걸 가지고 대비되는 게 나오는 거고 바이든은 지금도 바이든이 갖고 있는 중도주의 정책을 못했어요. 경제는 기업들을 위해서 못하고서 진보적인 정책에 일관을 한 거라고서요. 바이든이 들어온 거는. 그런데 진보 계통에서는 이 증세를 해서 서민 복지, 교육이니 막 이런 것들 안 했다는 불만이 아직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정충하게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 이슈를 가지고서는 바이든이 뭐 내놓는 거에 어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근데 지지율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트럼프도 바이든도 뭐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바이든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앞으로 바이든이 집권하면은 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노동과 환경. 인권 문제, 노동 문제에 결부가 되니까 이제 국제 문제에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환경은 뭐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이게 바이든으로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무지하게 어려운 이슈입니다. 이걸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간다는 게 그게 버니 샌더스 노선이. 그러니까 이 동네 지역구 있는 자슈아 가타이머 같은 사람은 그거 반대하잖아요. 그거를. 뭐 환경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안 내지만은 에너지 문제나 이 세제 같은 거에 있어 가지고서는 가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쪽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면은 표심은 어디에 있겠나? 그 후자라고 봐요. 이게 진보의 맹점은 목소리는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표심을 갖고 올 만한 것들에는 동력이 좀 약한 부분이 바이든이 들어오는 데는 겁이 나가지고 못하는 게 이제 대도시의 범죄율인데 대도시의 범죄율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후에 대도시의 범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작 유권자들은 이게 불안해해요. 그래가지고 22년 선거에는 한번 심판을 한 거라고 써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블랙 이슈에 관해서도 뭐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은 바이든이 4년 동안 블랙한테 내놓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블랙이 원했던 거는 선거 편입법인데 이것도 하질 못해. 히스패닉한테는 이민법 해야 되는데 이건 더 어렵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리티들 그룹에 딱 오면은 내놓을 게 별로 많지 않으니까 되게 곤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3월 5일 슈퍼 투스데이 이후에 사실 3월 7일인가가 시정연설을 했잖아요. 이때서부터가 바이든의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야. 돈을 쓰기 시작했는데 계산상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오르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좌불안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슈퍼 투스데이 이후에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요 투표 그리고 이 캠페인에 동력이 있는 요 진보 표들이 삐져가지고서 지금 바이든 반대 진영이 있어가지고 바이든 캠페인에 이게 뒷다리를 잡고 있는 게 지금 문제죠. 그게 버니 샌더스나 리사 워렌의 핵심적인 아젠다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하기가 어렵죠. 6개월이면은 뭐 이게 6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변수에 비해서는 이 미국 사회의 이 변화에 대해서는 이게 뭐 굉장히 오랜 기간인데 그때까지는 높낮이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단 돈 몸살을 앓고 있던 트럼프한테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일 겁나던 건데 2016년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알 수 없는 돈들이 트럼프 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거죠. 2016년에 트럼프 돈은 전통적인 공화당 돈으로 선거를 프라이머리 때 안 했어요. 프라이머리가 길었잖아요. 진짜 8월 달까지 갔습니다. 이 큰 나라에. 근데 지금은 일찌감치 정리가 돼가지고 공화당 돈이 줄까 말까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 4월 초순에 들어오면서 트럼프가 그 합의를 봤잖아요. 리걸 피의 이 공탁금 해결이 많이 깎았죠. 디스카운트를 받으면서 그걸 돌파를 하면서 다시 들어왔는데 여하튼간에 트럼프 쪽이 다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 아니냐. 진짜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는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힘들었고 바이든 쪽에서는 뭐 트럼프의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 부인까지 나와가지고서 한 3일 동안 모금한 액수가 4월 초에 맨하탄에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까지 다 와가지고 한 거보다 훨씬 많았대요. 그래요. 지금 대통령 선거 판세는 아직까지는 바이든이 좀 상승세고 바이든 캠페인이 요 경합주 안에서만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바이든에서 빠져나가는 표, 요 진보 표가 요 진보 진영을 좀 다독거릴 수 있는 게 학자금입니다. 진짜 학자금 중요한데 바이든 캠프에서 그 표를 잡아보려고서 학자금은 제일 빚이 많은 게 히스패닉이고 제일 많이 갖고 가는 사람이 블랙이고 이게 다 젊은 영예이지고 그러니까 위스콘신에 가가지고 바이든이 학자금을 그냥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고 법으로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그 땜빵입니다. 그런 이슈들이 이제 몇 개씩 학자금이라는 게 그렇게 다 영예이지들입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우리 김 대표님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직 선거가 6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굉장히 변화무쌍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적당한 시기에 또 선거 임박해서 또 그 당시 판세를 읽을 수 있는 인터뷰를 다시 모시도록 하고 오늘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